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화 헬스케어 학과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신사업 기획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신사업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10번이 넘게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신사업 후보를 발굴하는 단계, 신사업의 선정 및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신사업 선정 및 전략 수립을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과 응용 기술, 그리고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인 사업 아이템 발굴의 응용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 이거는 전 시간에 전 챕터에서 전 강의에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빠뜨리신 분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M&A를 통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오늘 시간에는 이걸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또 시장을 파괴하는 게임 체인징 아이템 개발.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인 M&A를 통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의 세 가지 챕터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직원이 면접에서 받은 질문. 이거는 제 직장 후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M&A를 하는 전략적인 목적. M&A가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또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글이 M&A 한 회사 중에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보다 더 비싸게 산 회사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하면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인 어느 직원이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란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서 나름 똑똑하고 착실한 모범생 스타일의 IT 업계 후배가 직접 겪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한 중반쯤 2010년 이전 정도로 생각하실 때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코스닥 상장 기업의 온라인 사업팀에 경력직으로 입사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면접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 면접 자리에서 대표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질문을 하셨대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우리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획하고 개발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대표이사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본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하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막 궁금해지네요. 제가 직접 강의 현장에서 한번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그 직원은 모범생답게도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한번 열심히 최선 다해서 최대한 빨리 미션을 완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표이사님은 정답을 다르게 얘기하셨대요. 그럴 때는 시장에 있는 걸 사와야지 라고 하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회사나 기술 또는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인수하는 방법, 즉 M&A 내지는 그에 준하는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M&A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M&A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기업의 인수합병이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업에 그냥 투자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냥 투자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도권 또는 경영권을 아예 다 가져오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는 거는 일반 투자라고도 얘기하는데 M&A는 내가 그 주인이 되는,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인수하는 건데 지분율로 보면 최소한 50%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M&A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던 후배는 자신이 불합격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결국에는 합격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그 대표이사의 질문에 이런 M&A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실무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론적인 공부로는 학교 다닐 때도 배우고 하니까 더한 것도 배우고 성장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 현업에서 M&A나 투자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직원들에게는 기업을 인수하고 성장시키는 얘기들은 경제 뉴스에서나 만날 수 있는 남들의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위치에서는 이런 방법도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하고 있는 신규 비즈니스가
개발의 기간이 너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더욱 고민이 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만 투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비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개발을 직접 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그 결과물이 사실은 목표한 기대보다 못할 가능성까지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수한 결과물이 세상에 이미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기술이든 기업이든 구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M&A 과정이 가게에서 물건 사듯이 간단한 것은 절대 아니겠죠. 다소 복잡한 투자와 협상 그리고 법적인 절차까지 포함됩니다만 본 강의에서 이런 프로세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M&A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즈니스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인 효율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M&A라는 것을 하는 전략적인 목적. M&A는 이유가 있으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회사를 산다는 건 싼 돈이 아니죠. 물건값하고 다르죠. 목적을 총 3가지를 한번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을 또 M&A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본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전략적인 목적 3가지만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과 결합해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고객층을 넓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주요 고객이 장년층인데 잠재 고객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를 보유한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도가 금융권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예를 들어드리면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는 잘 생각해보면 성인들 고객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좋죠. 근데 성인 고객은 어차피 그 모든 자기들 경쟁업체에게도 타겟이 되기 때문에 같이 피 터지게 싸워봐야 효과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성인들도 불과 몇 년 전 또는 10년 전에는 우리 고객이 될 수 없는 젊은 세대 또는 청소년 세대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예 타겟 자체를 그 젊은 층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나 어떤 사업 영역이 있으면 그걸 통째로 그냥 사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전에 잠재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줌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고객의 층을 더 넓혀가는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기법을 쓰기 위해서 M&A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용자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사의 서비스, 우리의 서비스와 유사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사용자 풀과 획득 가능한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산하고 다르게 재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도 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에 능숙한 기업들은 늘 더 많은 고객의 데이터에 목이 항상 말라 있습니다. 요즘에 데이터 자체가 금덩어리라고 하죠. 엄청난 자산입니다. 데이터를 석유에 비교하기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M&A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PM&A가 되는 회사는 반드시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여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술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제가 앞선 챕터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것을 기술을 동반해서 막 연구하고 R&D를 하고 막 만드는데 시간과 계산을 노력을 투자한 걸 다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면 그냥 사오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술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인다고 해서 그 기술을 저거보다 잘 만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잘 맞는 걸 사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잘 만든 기술이 있을 때는
M&A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목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이미 개발했거나 완성의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직접적으로 인수해서 사와서 우리 기술로 다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을 그들이 절대로 직접 개발한 건 없습니다. 직접 개발한 플랫폼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기업이 M&A를 하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이제 직접 소개할 거 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확장의 목적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 이게 1빌리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조 단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치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싸게 산 거죠. 아무튼 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보유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령층의 유저군을 확보하고 두 서비스에 자동 연동 기능을 탑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서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두 개가 같이 커간단 말이죠. 한 사례를 더 얘기하자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것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검색 서비스 중심에서 영상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로 확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재밌는 비즈니스 전략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구글이 여기 보시면 2006년도에 유튜브를 인수했습니다. 저 가격에 인수하고 1년이 지난 2007년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더블클릭이라는 회사를 하나 더 인수했습니다. 이때 인수 금액으로 유튜브 자세히 보세요. 숫자를 유튜브의 2배 가까운 31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튜브 같이 대단한 것보다도 더 2배로 더 대단하다고 본 건가요? 이게 왜 그랬냐면 유튜브의 주요 수익 모델인 광고 서비스 시스템이 바로 이 회사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 부분에서 감탄을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용자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간 것을 소개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인수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링크드인은 그 당시에 당장의 수익 모델이 크지 않은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천문학적인, 아까 앞서 인수된 것보다 사실 단위가 하나 더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한 목적은 전적으로 사용자 풀과 그들이 보유한 데이터의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비슷한 국내 사례도 하나 찾아볼까요? 네이버가 리멤버라는 서비스를 인수했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여기 보시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원하고 달러인데, 어쨌든 네이버도 리멤버라는 서비스를, 리멤버는 명함 서비스거든요. 모바일로 명함을 저장하고 명함으로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왜 했을까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 때문입니다. 뭐냐? 링크드인은 전 세계의 직장인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리멤버는 국내의 수많은 직장인들의 명함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의 진짜 리얼 데이터, 이름, 소속,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까지 모든 것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의 리멤버가 인수된 뒤에 이 리멤버는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좋은 서비스는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인수되는 게 낫겠다 싶은 이 가격 차이가 보면 그런 생각도 들죠. 어쨌든 여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을 인수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존 로보틱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마존 로보틱스는 2012년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는 키바 시스템즈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구경하려고 하면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인터넷에서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치 로봇 청소기,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기계들이 배송 상품들을 막 이리저리로 알아서 옮기고 막 정리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 저거구나 하실 겁니다. 아마존은 이 기술이 왜 필요했을까요? 요즘 아마존의 유통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존의 유통은 과거의 대량 주문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소년 하나가
미국의 문구류 판매자에게서 연필 한 자루를 자기 집 앞으로 가져다 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된 물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술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기술을 통해서 자기네들 비즈니스의 본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들이 목적한 다양한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창출도 함께 동반될 수 있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